조정은 있을 거라 보시는데. 네, 그래도 성장 추세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계속 1위였죠. 일위였죠. 그게 10년 후면은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이다. 아직은 하락 추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뭐 내년 1, 4분기 가야지 바닥이 나올 수도 있다. 현재 증시 좀 어떻게 좀 점검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올해 뭐 주가 전망하면서 4, 5월까지는 괜찮다. 네. 낙관적으로 봐서 2,70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네. 뭐 2,700까지는 힘들어도요. 뭐 2,600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계속 상승 국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아마 6월, 7월, 8월 가면서 네. 미국 쪽에서 실물 충격이 한번 와가지고요.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때 되면은 또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되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상승 국면이 남아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6월에서 뭐 8월 사이에 실물 충격, 구체적으로 좀 어떤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미국 소비도 좋고 고용도 좋다고 네. 보고 있는데요. 예, 저는 조만간 미국 소비가 크게 감소하리라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소비가 감소할 수 있는 이유는 한 4가지 측면인데요. 뭐 미국 임금은 올랐는데 물가보다 덜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실질 가처분 소득이 정체 상태 혹은 감소 상태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 가계저축률이 지금 너무 낮아요. 예, 작년에 평균이 3.7%였거든요. 네. 이 3.7% 의미가 뭐냐면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3.4%였어요. 네. 그때 이후로 가장 낮다는 거죠. 저축률이 낮다는 것은 가계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 다 써버렸다는 많이 겁니다. 썼다. 예. 예, 그리고 뭐 작년 주가 떨어졌죠. 최근에는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부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인상 시차 효과예요. 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제가 분석해 보면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 3월부터 금리를 많이 올렸으니까 그 효과가 아마 2분기부터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GDP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감소하면요. 미국 기업 매출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기업 매출이 줄어들면은 미국 기업들은 고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 했던 분이 있죠. 하버드 총장도 했는데요. 이분이 미국 경제가 서든 스톱 갑자기 멈출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2분기 중후반 가면서 소비가 줄어들면은 뭐 기업 매출 줄어들고 고용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금까지는 미국 소비도 좋고 경제도 좋고 고용도 좋다 그러는데 이게 인식들이 갑자기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금리는 더 떨어지겠지만 금리 하락폭보다 기업 이익 증가할 폭이 더 떨어질 게 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최소한 저는 미국 S&P 500 기준으로 한 10% 정도는 조정을 보이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주가는 뭐 저평가이기 때문에 미국만큼 안 떨어지겠지만 한 5% 뭐 그 이상 이 정도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미국 주식이 어느 정도 지금 고평가 영역으로 보고 계시겠네요. 예, 뭐 고평가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제가 미국의 명목 GDP로 미국 S&P 500 적정 수준을 추정해 보면요. 한 3,500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4,000이 약간 넘으니까 10% 이상 가대평가됐다는 거죠. 예, 그리고 케이스 실러 뭐 PER이라고 있어요. 장기 평균 뭐 경기 조정 PER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장기 평균이 한 16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30배가 넘습니다. 미국 주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예, 가대평가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목 GDP 대비 시가총액도 한 지금 230%인데 2000년 이후 장기 평균이 18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은 미국 주가는 아직도 가대평가 영역에 있다.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매출 줄어들면은 아마 미국 주가가 한번 조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뭐 그 시기가 저는 6월에서 한 8월 뭐 이 무렵이라고 보는데요. 그 시기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미국 주가 조정이 한번 우리 주식시장에도 충격을 줄 가능성이 하반기에 남아있다. 3분기에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증시가 원래 2,400 뭐 후반까지 예. 이럴 때 급하게 올라왔다가 예. 계속 이제 박스피였다가 예. 오늘 이제 2,500을 뚫고 아마 종가도 2,500 뚫은 상태로 마무리될 것 같은데 예. 이제 그동안 박스피는 왜 박스피였고 지금 이렇게 더 갑자기 뚫어본 거는 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가가 1월에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2, 3월 조정 보이다가 4월 들어서 올랐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올해 그 주가 전망하면서 4월에 오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고 있거든요. 네. 제가 그걸 가지고 경기를 예측하는데 그게
2001년 6월이 정점이었었죠. 예, 그리고 코스피도 3,300 갔다가 작년 9월에 2,135로 떨어졌고요. 그 이후로 뭐 계속 박스권인데 제가 예측해 보니까 선행주 순환 변동치가 지난 3월이 저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확인되려면요. 선행주 순환 변동치라는 게 2달 후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월까지 떨어졌다 4월 오른 것을 확인하려면은 5월 말에 가서야 4월 7을 발표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선행주 순환 변동치가 3월이 저점이었을 것이다. 네. 예, 그래서 주가가 오를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오르다가 또 미국에서 충격이 한번 오면서 저는 상승 과정에서 뭐 제가 6월에서 8월까지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전저점 이후로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라고 예, 저점 고점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또 한번 조정이 한번 올 것이다. 그렇게 폭락이 보고 아닌 조정의 예, 느낌. 그렇습니다. 한 아까 5%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럼 선행지 수산 변동치 정확하게 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네. 걸까요? 선행지 순환 변동치라는 건 뭐 OECD에서도 발표하고요. 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매월 말에 예, 발표하는데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선행지수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네네. 우리가 흔히 보는 거 장단기 금리차, 네. 예, 그 다음에 코스피, 재고일지수, 수출입 물가지수, 예, 그 다음에 경제 심리지수, 예, 그 다음에 재고 출하 비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요. 예, 코스피는 이미 반등했죠. 네. 예,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정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정상화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지금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쌓였거든요. 네. 예, 그런데 가동률을 낮추면서 생산을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 재고일 지수도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들을 보니까 뭐 선행지수가 조만간 저점을 치고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행지수가 반등한다고 그래가지고 경기는 곧바로 좋아진 건 아닙니다. 올해 경기는 나쁩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선행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1년에 뭐 상반기 코스피 3,300 가고 삼성전자 9만 원 갔을 때 10만 전자 이야기 나오고 그때는 경기가 회복 국면이었어요. 삼성전자 이익 엄청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선행지수가 6월 정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선행지수가 떨어지고 시차를 두고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경기가 나빠진 거죠. 그래서 선행지수가 올 3월에 저점을 친다면은 아마 내년 가서야 경기가 회복될 것입니다. 근데 올해는 경기가 나쁘지만은 선행지표들은 개선될 조짐이 있다. 주시장 이걸 미리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와 뭔가 주가를 좀 동일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서는 좀 벗어나야 되겠군요. 그렇죠. 현재 경제지표 지금 우리 수출은 엄청 나쁘지 않습니까? 네. 뭐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거의 20% 정도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 보고 그다음에 2월 산업활동 뭐 좋은 지표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현재 경제 지표를 보면은 주식 투자해서 올해 이익 못 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지표들만 보면은 왜 주가 오르지? 경기는 나쁘다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올해는 그런 현재 경제 지표는 그냥 보시 마시고 그냥 미래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선행주 순환 변동치나 장단기 금리차 이런 걸 보셔야지 올해 주식 투자도 돈 버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외에도 이제 지난번에 나오셔서 코스피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경제 변수 중 하나로 이제 일평균 수출 금액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거는 지금 계속 안 좋은 상태인 건가요? 예, 안 좋습니다. 지난 그 3월 달에 일평균 수출 금액이 네. 뭐 한 23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작년 평균보다 한 3억 달러 정도 낮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거는 제가 2021년 6월에는 그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코스피가 한 36%나 가대평가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3,300 갔을 때 2,200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수출이 나쁜데요.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충분히 그 나쁜 수출을 반영해버렸습니다. 때로는 약간 코스피가 저평가됐다가 지금 일평균 수출하고 거의 보조를 맞추고 있거든요. 네. 수출이 나쁘지만은 거기에 비해서도 코스피가 가대평가된 국면을 이미 지나버렸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은 그러면 이제 6월 전까지는 좀 하다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그 장기 보유하실 분은요. 네네. 예, 제가 저 상승 국면에서 조정이다. 장기 보유하실 분은 그냥 6월, 8월 무렵 그냥 조정 넘어가시면 될 것 어떻게 같은데. 보면 그때 더 사면 되는. 예, 더 사면 되고요. 네. 예, 그런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네. 좀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5월까지도 더 오를 수 있다고 그러지만은 저는 좀 미리서 대응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올해 저 목표 수익률 다 달성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근에 저 올릴 때마다 아주 조금씩 계속 좀 비중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어떤 주식을 그래도 사야 하는지, 앞으로 좀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분야는 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당연히 전기차죠. 네. 그쪽으로 요즘엔 다 몰린 것 같은데요. 예, 전기차가 많이 오른대요. 네. 또 저 미국에서 또 발표했지 않습니까? 2032년 가면은 신차 판매 중 67%가 전기차여야 된다. IRA 말씀하신 건가요? 예. 네. 예, 그런데 지금 작년 경우 신차 판매 중 6%가 전기차였대요. 엄청 많이 올려야 되네요. 네, 근데 2032년 가니까 67%가 전기차라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10배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 전기차가 엄청 팔리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세계 그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지금 중국은 25% 정도 되는데 네. 전 세계 평균은 10% 약간 넘었거든요. 네. 나머지 90%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 주가들이 엄청 오르고 있는데요. 근데 앞으로 몇 년 이익은 지금 앞당겨서 반영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10년이나 더 남았으니까 저는 조정 보이더라도 또 오르리라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선행주 순환 변동치가 3월이 저점이었을 것이다. 네. 요새 그 삼성전자 주가도 꽤 올랐어요. 5만 2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6만 5천 원 됐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주가를 보니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하고 방향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으로 작년 1분기보다 거의 97% 줄어들었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삼성전자가 감산한다고 그래서 뭐 오르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삼성전자 주식 뭐 얼마 전부터 계속 좀씩 비중 늘리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3월 저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경기 회복된다. 삼성전자도 지금이 최악이다. 앞으로 이익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뭐 반도체 주식 사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뭐 좋다고 보시는 입장인 건가요, 삼성전자? 그렇습니다. 예, 물론 아까 6, 8월에는 코스피가 한 5% 정도 뭐 조정 보일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 한 5% 조정은 볼 그렇죠. 수가 있죠. 삼성전자 이꼴 뭐 코스피처럼 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9월에 돈을 쓰실 분이라면요. 뭐 5월쯤에 좀 줄여도 되시는데 뭐 내년 내후년까지 여윳돈이라면은 가지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인 이제 2차 전지가 요즘 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저희 이제 교수님의 이제 의견이 궁금한데요. 2차 전지 섹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 사실은 좀 끌어당겨도 몇 년치를 끌어당기는지 잘 모를 정도 많이 좀 당긴 것 같긴 한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2032년 아까 미국 이야기 했으면 성장 추세예요. 예, 그런데 실제 주가라는 건 성장 추세를 갖다 2로 갔다 밑으로 갔다 이렇게 사이클을 그려가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뭐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조금 성장 추세 이렇게 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 성장 추세에 접근하고 밑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조정은 있을 거라 보시는데 예, 그래도 성장 추세다. 예. 올라가는 그래프는 그래도 계속 가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3년 앞당겼다면은 또 3년 지나면은 최소한 2037년 그 이후로도 계속 전기차 비중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많은 시장에 계신 분들, 사실 2차 전지가 없는 분들은 굉장히 시장에서 소외받았다고 여기신 분도 많잖아요. 예. 지금 이제 사고 싶은 분들의 입장이라면 도대체 지금 뭔가 사기에는 너무 급격하게 오른 거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안 사고 조정 기다리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계속 오르니까 이거 영원히 내가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신규 매수자분들은. 종목에 따라 다른데요. 네네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작년 말 3분기부터 계속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지금 비중은 좀 줄이고 계시군요. 뭐 10주씩 뭐 이렇게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떨어지면 다시 비중을 늘릴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확한 사이클을 모르니까 지금 따라서 사야 되느냐. 근데 사실 계속 많이 오르다 보니까 높다 해가지고 못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상승 추세에서 이 추세선에서 2로 너무 벗어날 것 같아요. 뭐 조정 있으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 8월에 뭐 주가 지수가 조정 보이면은 저는 뭐 모든 종목이 같이 좀 떨어지리라 보고 있어요. 이때 그 매수 기회로 한 번 더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저 에코프로 같은 거 그거 얼마까지 오를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그거 사가지고 7배가 올랐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는 뭐 크게는 셀이랑 이제 소재랑 원자재 강물 쪽이 있는데
어느 쪽을 좀 더 이제 제가 종목을 여쭤볼 수는 없으니까요. 소재 쪽인 것 같아요. 소재 쪽이. 예. 소재도 뭐 수직 계열화되는 거, 그냥 원재료부터 쭉 여러 가지 소재 만드는 그런 회사들 상대적으로 좀 나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계속 2차 전지는 성장 산업이다. 셀을 만든 회사도 뭐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계속 1위를 했죠. 그게 10년 후면은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아,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바뀐다면 사실 여기서는 뭐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얘기하신 건 아닐 거고 예. LG 에너지 솔루션 그런 것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1위가. 시가총액이 거의 4분의 1밖에 안 되죠. 네. 예, 삼성전자에. 네네. 그게 제가 이렇게 최근에 그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한 앞으로 10년 보니까요. 더 늘어나 버리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지금 성장 속도가 계속 될 것인가 그거는 문제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년 후에 전기차가 2032년까지만 하더라도 10년까지만 보더라도 네. 미국이 67% 더 큰 거는 중국이거든요. 근데 물론 중국서도 2차 전지 만들어 놓고 셀 잘 만들어내겠죠. 네. 근데 제가 그 분야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우리 대표적으로 그 밧데리 아저씨 정말 요새 인기 있는 분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얼굴 며칠 전에 한번 왔다 보고 가셨습니다. 여기 왔다 가셨습니까? 박순희 이사님. 예, 뭐 그분들이나 또 다른 분들 서모 대표라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 들으면은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는 계속 가져가실 생각이. 예, 그런데 요새 조금씩 오늘같이 많이 오른 날은 열수씩 네네. 팔고 있거든요. 예. 이게 많은 분들이 또 요거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메타버스 봐라, NFT 봐라, 영원히 오를 것 같지? 지나보면 그때가 고점이었다. 2차 전지는 그것과는 이제 다르게 보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다르게 보시나요? 이거는 또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체가. 예, 실제로 실체. 이익을 그렇게 낸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나라도 2차 전지 많이 만들어내겠지만은 네. 뭐 그쪽 관련자들, 업계 관련자들 이야기 들으니까 이게 아날로그 기술이 좀 들어간대요. 예. 우리가 제일 오래됐다는 거죠, 만든 지. 거기에 좀 미묘한 손끝 기술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화재나 기술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가 뭐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다른 나라가 못 따라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는 2차 전지도 사실 반도체 기업처럼 네. 치킨 게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경쟁자, 공급가임 이런 문제부터 우리나라 2차 전지 괜찮은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전기차가 시장 점유율 한 70%, 80% 그때 가서 갔을 때 이야기죠. 지금은 세계가 10%밖에 안 되니까 무한히 성장하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가. 뭐 치킨 게임 그런 거는 공급이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전기차 시장 점유율 침투율이 한 60, 70% 됐을 때 그때 가서 뭐 그런 거를 생각해 보지 않을까. 예. 그러면 이제 또 반대편에 있는 이런 분도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또 삼성전자가 시총 1위가 그래도 앞으로 더 영원할 거라 보신 분들은 4차 산업혁명에 반도체는 쌀이고 반도체 지금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고 전기차에도 반도체 들어갈 텐데 그렇죠. 어떻게 시총 1위가 아무리 2차 전지 성장한다 해도 우리나라 삼성전자인데. 뭐 반도체 안 들어가는 데는 없죠, 사실. 그러니까요. 산업의 쌀이고. 그런데 성장 속도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연간 5% 성장한다면은 전기차 그 배터리는 한 20% 정도 성장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갈수록 지금은 여기 밑에 있지만 한 10년 후에 가면은 20% 성장한 거, 5% 성장한 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버릴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런 세상이 올 확률이 생각보다 예, 높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좀 금융시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출연하신 이유로 이제 미국의 은행들, 그 다음에 뭐 스위스 은행, 독일의 은행들이 이제 뭐 파산 및 유동성 위기가 일어났었는데, 그 충격은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본질적인 문제를 우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2020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국이 역사에 없을 정도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모든 자산가에서 거품이 발생했죠. 주식, 채권, 뭐 부동산. 그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 특히 채권의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이 일어났고요. 예, 그런데 최근 그 2주 동안 보니까 미국 은행들 대출이 역사상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대출이 줄어드는 것은 앞으로 기업이 투자 별로 못하고 가게가 소비를 별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만간 미국 경제가 실물 경제 침체가 오는 거예요. 롤링 리세션이란 그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자산 시장에서 경기 침체가 왔죠. 침체.
네. 그 다음에 금융회사 침체가 오고, 그 다음에 실물경제 침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 보면서요, 사실 세계 정부가 너무 빨리 대응해요. 그렇죠. 실리콘밸리가 14시간 만에 파산. 예, 14시간 만에 뭐 파산했는데 또 금방 정부가 좀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뭐 은행 예금 보장 한도가 25만 달러인데 전액 보장했다. 예, 그리고 뭐 스위치 여성부가 UBS하고 같이 CS 금방 인수해 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부 대책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제 그 큰 금융회사까지 리스크, 뭐 시스템 리스크는 저는 아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정부가 이제 예금 이제 전액 보증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가능한 일인 건가요? 사실 뭐 무한정 제약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무한정 할 수가 없죠. 예, 저는 미국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97년 외환위기 때 우리 경제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어요. 네. 예,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가지고 외환위기 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좀 대출 빌려준다고 그랬는데 미국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 IMF, B와 거기에 다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한테 정말 20% 넘는 고금리 천박을 해가지고 뼈아픈 구조조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2008년에 금융위기 오고 GM이 파산 상태가 가니까 공적자금 투입해가지고 구제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번에도 보면은 이렇게 작은 은행들 사실 파산해도 큰 은행은 괜찮거든요. 네. 예, 그런데 구해주는 거 보고 이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가감한 시장주의 처방을 내린 미국이 네. IMF를 부추겨가지고요. 네. 네. 근데 자기들은 스럽고 저 시장에 어긋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좀 미국이 과거의 미국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실리콘밸리에는 진짜 위험한 환경이 처해진 혹시 은행은 미국에 좀 어느 정도 숫자가 될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요. 네. 근데 미국 은행이 10,000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나요? 예, 중소형 은행 전부 합쳐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은행 설립하려면요, 예, 자본금이 최소 1,000억 일반 은행, 예, 지방은행은 250억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미국은 1억에서 10억 원 우리 돈으로. 아, 1억이 10억이요? 예, 이 정도만 있으면은 전산시설 갖추고 관리 인력 갖추고 이 정도 자본금만 있으면은 네. 은행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지금 엄청나죠. 그러니까 어떤 은행이 지금 부실하고 네. 어떤 은행, 중소은행이 파산할지 모릅니다. 특히 앞으로 저는 파산 많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특히 미국 거 상업용 부동산 떨어지는 거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그 상업용 부동산이 고점에서 한 15% 떨어졌고요. 특히 상업용 중에서도 사무용 부동산 이거는 25%나 떨어졌어요. 고점에서. 예, 그리고 미국 거 사무실 공실률이 17%입니다. 그런데 중소형은행 대출 중에서 63%가 이런 부동산 관련 대출이라는 거죠. 상업용 부동산. 그래서 이것들이 부실화되면 앞으로 미국에 저는 중소형은행 더 많이 파산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번에는 정부가 별로 개입 안 했죠. 이번에 퍼스트 무슨 은행이죠? 거기 파산하니까 미국의 큰 은행들이 지금 대형은행 쪽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돈이 남아돌죠. 네. 그 은행들이 돈 모아가지고 그 은행한테 중소형은행한테 빌려준 거예요. 아직 정부 자금 안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런데 더 많은 은행이 파산되면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밖에 없던데요. 네, 그런데 미국의 정부 부채가 그러기에는 너무 높다는 거죠. 지금 미국 국가 부도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작년 말 기준으로 123%인데요. 지금 미 의회에서 부채 상한 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은 미국 정부가 7월, 9월에 가서 공무원 월급도 못 주게 됩니다. 아, 정말요? 예, 그만큼 부채가 많다는 거죠. 물론 과거에 미국 정부가 부도난 경우는 없어요. 막바지까지 견디다가 미회가 부채 한도를 올려줬죠. 예, 그런데 미국 정부 부채가 그렇게 많으니까 미국 정부가 은행에 공적 자금 투입할 능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소형 은행들의 파산들은 연이어서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게 금융 시스템 위기, 금융 위기로까지 발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 좀 뉘앙스가 있네요. 예, 저 가끔 예를 드는데요. 제가 한 달쯤 전에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대전 갔었어요. 택시를 탔는데 우리가 금융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택시 기사분이 로또 1등에 당첨됐대요. 네? 로또 1등 당첨. 진짜로요? 예. 아, 본인이? 예, 본인이 직접. 그래가지고 세금 내고 나서 한 12억 정도 남아가지고, 예, 그 돈을 두 저축은행에다가 나눠서 넣었대요. 6억씩, 6억씩. 예, 그런데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되니까 그 날 저녁에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은행 혹시 이 저축은행이 파산해버리지 않을까, 못 찾을까. 예, 그래서 다음날 그 은행들, 그 저축은행도 문 열자마자 가서 찾아가지고 그 은행을 금리는 낮지만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책은행,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이 있거든요. 금리 많이 낮죠. 네. 거기다 돈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은 것처럼 미국도 그렇지만은 중소형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대형 은행은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보면서 저는 뭐 이번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가려면 그런 작은 은행이 아니라 대형 은행에서 대형 은행. 그런 것들이 터져야 되는데 예.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일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일부 증권회사들 그동안 채권 시장 안 좋고, 뭐 주시장 별로 안 좋고, 부동산이 거의 지난 10년간 계속 좋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엄청 했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어렵죠. 지금 거의 매일 우리 신문, 특히 경제신문 보면은 부동산 PF 부실이 새마을금고 얼마다, 저축은행 얼마다, 금융권별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은행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큰 은행들. 그런데 새마을금고, 일부 저축은행, 뭐 일부 증권사들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또 저축은행 이런 데 예금하신 분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 사실 뭐 정부도 중요하고 기업도 중요하지만 가게, 개인이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예.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더 안전한 은행에 좀 시중 대형 은행에 옮기는 게 더 현재로서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을까요? 뭐 5천만 원까지는 정부가 보증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괜찮고. 예,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뭐 그 이상 가지신 분은 아까 복권 당첨, 로또 당첨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률을 포기하면서 안정성을 찾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금 이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미국 국가보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가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거지 그럴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국가 부도는 뭐 안 일어날 텐데 그만큼 미국 정부 부채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 다음에 은행이 파산되더라도 정부가 쓸 돈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공화당이 좀 빨리 해줘야 될 텐데 끝까지 버틸 것 같아요. 공화당은 계속 이제 미국에는 크게 민주당, 공화당 있지 않습니까? 있죠. 민주당은 큰 정부를 추구하고요.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거든요. 시장에 맡기는 정책이. 예, 시장을 더 중시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공화당이 계속 정부 지출 몇 조 달러 삭감해라. 그거 안 하면은 우리 승인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국가 부도 가면은 안 해주면 공화당도 요거 엄청나게 얻어먹게 되거든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다 죽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해주고는 말 텐데 그만큼 미국 국가 부채가 많다는 거고요. 근데 2011년 8월 달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도 국가 부채가 막 늘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보고 S&P란 신용평가회사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충격이 있었죠. 미국이 등급을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미국 주가가 떨어지니까 세계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2011년 8월 달에요. 우리 코스피도 한 달 사이에 20%나 떨어졌어요. 한 달 사이 20%면 그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때 생생히 기억하는데요. 제가 자문회사 친구들하고 같이 할 때였는데 한 부자국이 저희 회사한테 500억을 맡겼어요. 500억이요? 예, 큰 돈이죠. 개인인가요? 개인. 돈 많다. 예. 그런데 저희가 뭐 삼성전자 등 우량 주식을 사드렸죠. 예, 그런데 그분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저희한테 맡겼던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가지고 다른 회사 가서 파생상품을 투자한 겁니다. 예, 그런데 파생상품을 운영하신 분이 그 2011년 8월 미국과 신용등급 하락할 때 우리 코스피 20% 떨어질 때 그때 대응을 거꾸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 다 잃어버렸죠. 500억을요? 예. 그래서 그분은 저희한테 그 돈을 갖기 위해서 맡겼던 삼성전자 주식을 다 팔았어야 했어요. 예, 그때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전이었습니다만은 67만 원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그때 가격으로 하면 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뒀으면 돈이 많이 불어났죠. 지금 가격으로 하면 3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액면 분할에 됐으니까 한 350만 원. 하면 4배, 5배 정도 늘어났죠. 예, 가만 놔뒀으면. 그때 한번 전 세계가 엄청난 충격을 겪었기 때문에 미국 신용 등급이 하락하더라도 그때 충격은 아닐 텐데요. 이 정도 미국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 미의회가 막판에 가서 아마 6월 말쯤이나 가가지고 그 부채 한도를 올려줄 것 같아요. 그 부채 한도를 올려주면 뭐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건가요? 정부가 좀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는데 그래도 정부 부채가 많으니까 쓸 돈이 별로 없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저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랑 경제 주간지가 있는데 디 이코노미스트랑 거기 보니까 뭐 다음 침체가 오는데 쓸만한 무기가 없다. 이런 그림을 표지에 그려놨던데요. 뭐 정부 부채가 높으니까 다음 침체가 오더라도 사실 2020년 그때 경기 침체 때는 정부가 돈을 엄청 써서 경기를 부양했거든요. 지금은 정부 부채가 높기 때문에 정부가 쓸만한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의 이제 CPI랑 금리 인상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이제 CPI랑 연준의 금리 인상 어떻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알기로 올해 있는 걸로 아는데, 올해 어떻게 금리 인상 전망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올해 저는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났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시장 컨센서스 보니까 뭐 올해 한 번 올리고 끝일 것이다. 예, 그게 시장 컨센서스거든요. 네. 예, 그런데 앞으로 뭐 나올 고용이나 물가 통계가 중요하죠. 예, 당장 이번 주에 미국 거 3월 소비자 물가 발표가 되거든요. 네. 예, 4월에 6.0이었는데요. 예, 지금 컨센서스가 5.2%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5.1%입니다. 어쨌든 떨어지네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있죠. 네네네. 그게 지금 잘 안 잡히고 있어요.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임대료도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저는 하반기 갈수록 그것도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용이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요. 네. 3월에 미국 고용이 뭐 23만 6천 개 증가했거든요. 네. 뭐 1월, 2월, 3월 가면서 계속 그 증가세는 40만 대, 30만 대, 20만 대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제 4월 고용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5월 첫 번째 주 금요일에 발표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4월 고용이 감소로 나와요. 예, 제 모델이 맞을 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4월 고용이 감소하면은 저는 5월에 금리 못 올릴 거라는 거죠. 지금 둔화 정도가 아닌 감소를 말씀하시는 예, 거죠? 감소입니다. 저도 이 모델에서 지금 감소로 나와가지고 이게 저 얼마만큼 믿을 만한가. 여기서 중요한 건 교수님의 모델이 정확도는 대략 역사적으로 어떠셨나요? 근데 고용이요 정말 예측하기 힘듭니다. 네. 경제 변수에서 예측하기 힘든 게 미국 고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상수지예요. 네. 이게 모델로 예측이 잘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 거 1월 달에 뭐 미국 전문가들이 많아야 미국 고용이 20만 개, 뭐 10몇만 개 증가한다 그랬는데 엄청 증가했잖아요. 그때 51만 개, 그게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조정하면서 뭐 40만 대로 떨어졌습니다만 고용은 예측하기 힘들어요. 예, 그런데 일단 3월까지 고용은 거의 제 모델하고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고용이 감소하게 나오는데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금리 3번 정도 더 할 수도 있지만 5월에 금리 인상 그냥 동결할 수도 예, 있다. 동결하고 예, 빠르면 3분기 후반, 늦어도 올 4분기에는 저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하한다고? 예, 예. 인하 못한다고 보시는 의견도 굉장히 많죠. 예, 대부분 시장인데요. 예, 저는 뭐 미국 경제가 네. 올해 대부분 전망하는 기관들이 1% 안팎 전망하고 있어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요. 예, 노무라 같은 데는 마이너스 성장하고 예상하고 있죠. 뭐 제 모델도 올해 미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노무라처럼요. 예, 그러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많이 떨어지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PC 개인 지출 소비자 물가 있거든요. 이거는 4분기 3% 이하로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예, 미국 이거 4분기 가면은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미 저는 시장이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달러 지수가 작년 뭐 10월에 114까지 갔다가 최근에 102 안팎으로 달러 지수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졌죠. 예,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외환 시장이 보기에는 미국이라는 경제가 5% 금리하에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조만간 경기 침체하고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금리를 내리면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가고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그거를 시장이 미리서 반영한 거죠. 그 다음에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도 4.2% 갔다가 최근에 뭐 3.3%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 외환 시장은 금리 인하를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채권 투자 지난번에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좀 유효한가요? 그 얘기? 예. 어떤 저 방송에 갔더니 어떤 진행자분이 제 얼굴만 보면 채권밖에 생각 안 난다고 그럽니다. 채권에 자주 얘기하셔서. 예, 그만큼 작년 9월 이후로 제가 네. 채권 사십시오 계속 권유했거든요. 사실 그때 채권 사셨다면 우리나라 3년 국채 수익률이 4.5%, 그러니까 10년은 4.6%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이것들이 최근 3.2%까지 떨어졌어요. 10% 이상 수익을 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사도 되느냐. 예, 저는 2% 안팎까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만기가 긴 것 사면은 또 채권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자금은 저는 계속 채권 투자하시라고 권유하고 있고요. 네. 근데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2.5%밖에 안 돼요. 그렇죠. 채권 가지고 있는 분은 저도 일반인 지인 중에서는 없더라고요. 예. 다 뭐 주식
아니면 부동산, 아니면 현금. 예. 조금 다르게 하는 친구가 이제 달러 있거나, 예. 금은 이제 그냥 뭐 받는 것. 채권이라는 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뭐 금리가 하락 국면에서는 언제든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고, 예, 그리고 혹시라도 금리가 올라버리더라도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이자 받거든요. 제가 회사채 사시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국채, 예, 국채 만기가 20년짜리, 30년짜리 이런 거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은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환율이 작년 뭐 9월에 1,440원까지 갔다가 올 2월 2일 날 1,220원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지금 1,300원이 넘었는데, 예, 저는 뭐 다시 거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조만간 외국인들이 다시 주식을 살 것이다.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주식 좀 사고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그 환율이 1,300원 되면은 이 한국 경제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환율이 한 1,150원 정도가 적정 수준이에요. 1,300원 넘었던 거는 돈 가치가 한국 돈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살 때 뭐 미래 기업 수익, 경제 성장을 보지만은 단기적 환율이거든요. 환율이 이렇게 높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외국인지 주식 사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환율이 떨어질 거라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그동안 사실 환율이 올랐던 거는 우리가 무역 수지에 의해서 아주 경상수지도 적지 않았거든요. 1월 달에, 2월 달에 경상수지 적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마 4월까지도 경상수지 적자고요. 이 경상수지 적자가 난 가운데서 또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하고 미국에 직접 투자 많이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우리 국민연금 계속 미국 주식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경상수지 적자를 하는데 또 해외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환율이 올랐는데 저는 5월부터 구조적으로 우리 경상수지가 흑자라고 보고 있어요. 예, 경상수지가 흑자나면은 아마 환율이 다시 뭐 1250원 근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저희가 그 IMF 때 굉장히 힘들 때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걸 했었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정말 그 금은방에 이제 경기도 안 좋고 현금도 필요하고 또 금값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국민분들이 금을 많이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서울에 이제 금은방이 이제 모여있는 그쪽 동네가 있잖아요. 거기에 또 금을 이제 상인들은 또 힘든 게 파는 사람은 많은데 금을 또 사는 사람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던데 금 투자 최근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금값은 늘 장기적으로 오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지금 온스당 2,000달러가 넘어가지고요. 단기적으로는 가대평가됐어요. 좀 떨어질 겁니다.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금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미 달러 지수고요. 예, 그 다음에 유동성이고 물가거든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달러 지수인데요. 제가 회귀 분석해 보니까 달러 지수가 1% 떨어지면 금값은 1% 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달러 지수가 고점에서 10%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2년 정도 내다볼 때 20%는 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금값은 20% 오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저는 금 살 때는 아닙니다. 다시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때 금 사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늘 금은 알을 낳지 않는 암탉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채권 사면 이자, 주식하면 배당이 나오죠.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많이는 사실 필요 없고요. 예를 들어서 투자할 자산이 뭐 1억이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10% 정도는 금을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이 이제 금을 낳을 수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금의 편에서 잠깐 들어주면 대신 금은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라지진 않죠. 예, 암탉이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사라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예, 금은 사라지진 않습니다. 예, 계속 금은 계속 빛나죠. 장기적으로 계속 금은 빛날 겁니다. 자, 아까 미국 이제 경제 한번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럼 현재 지금 유럽 경제는 좀 어떤가요? 유럽 경제는 뭐 올해 1% 미만 성장할 거예요. 근데 유럽 경제는 거의 정체에 빠진 상태고요. 예, 특히 독일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우리도 지금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제조업 경기 안 되니까 수출이 안 되고 그러니까요. 예, 독일 경기가 좀 어렵고요. 뭐 유럽 경제는 0에서 1% 사이에 뭐 올해 그 정도 성장하고 내년에도 한 1%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데 보면요. 유로 강세, 올해 내년 유로 강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역시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가치는 오르는데요. 뭐 유로 가치, 위안, 엔 가치 다 올해 내년 오른다는 겁니다. 근데 세계가 자금 흐름 보니까요. 미국으로는 주식시장에서 돈이 300억 달러 이상 올해 들어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가 유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보다는 유럽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나을 거라는 거죠. 예, 그거는 유로 가치가 오를 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많은 자금이 중국, 우리나라, 대만 쪽으로, 특히 중국 쪽으로 올해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그 OECD 선행지수가 발표됐는데, 3월께 발표됐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우리나라, 미국, G20 국가들 선행지수가 다 떨어지는데요. 중국 선행지수는 작년 10월을 저점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올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좋을 거라는 겁니다. 중국이 작년에 3% 성장했는데요. 올해 대부분 전망 기관들이 5% 이상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동안 소비를 못했던 14억 인구, 1인당 국민소 1만 달러 돌파했거든요. 그 사람들 오늘 소비하기 때문에 소비 중심으로 성장한다. 그런데 다른 나라 선행지수는 다 떨어지고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중국 선행지수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올해 상대적으로 좋다. 근데 중국 경제가 좋으면 낙수 효과로 어떻게 보면 지리적 인접한 우리 대한민국은 좀 뭔가 플러스가 없나요? 플러스가 있죠. 그래서 작년에는 중국 경제가 나쁘니까 대중국 수출이 급감했었어요. 올 3월까지도 지금 안 좋거든요. 그런데 2분기 중후반부터는 중국으로 수출이 서서히 마이너스에서 벗어날 거예요. 그런데 과거보다는 중국 경제 회복되라도 우리 영향을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사실 그 2000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요. 우리 무역수지 흑자 중 91%가 중국에서 온 거예요. 통관 기준으로. 91% 중국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최종 소비재를 생산해 우리 중간재를 많이 소비해 갔는데요. 이제 많은 것들을 자기들이 생산하거든요. 대표적으로 LCD 같은 거죠. 지금 우리 LCD 회사들, 뭐 일부 회사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중국이 스스로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코로나 풀리면은 사실 우리 여행객 중 60%, 70%가 코로나 전에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별로 안 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국민 정서가 정말 서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 조카가 한 대학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데요. 학생들이 중국어를 안 배운대요. 그래서 우리 여론조사에 보면은 제일 싫어하는 나라 북한, 중국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도 싫어하면서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여행 가는 건 좋아하고. 여행 가는 중 중국은 더 싫어요. 중국 사람들도 뭐 지네들 역사책 보면은 우리나라는 자기 나라 역사에서 변방 중에 하나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 또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서로 좋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면서요. 많지 않는데. 그런데 사실 아까 우리 무역수적사 중 지난 거 23년 90%가 중국에서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올해 중국 경제 아까 선행지수 증가하고 2분기 반 3분기는 상당히 높은 성장을 하면서 올해 중국 쪽으로는 수출이 증가할 겁니다. 수출이 증가하면 한국에서 좀 어떤 회사들, 어떤 종류의 섹터들이 좀 뭔가 그 혜택을 받을 중국이 아직도 우리나라 수출한 건 중간재거든요. 주로 반도체죠.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중 40% 이상이 중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저는 주식을 좋게 보는 게 중국 경제 어느 행동 회복되면 우리 반도체 수입해 갈 거라는 거죠. 중국이 그동안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는 가장 큰 전환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중국이 웬만한 상품은 자기들이 생산해 가지고 써버리니까 특별한 아주 뭐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 이런 것들은 중국 사람이 쓸 텐데요. 웬만한 거는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써버리거든요. 저렴한 것들은.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화장품을 만드는 큰 회사 강의를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그 회장께서 임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임원들이 좀 해이해진 것 같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혹시 어머니 할머니한테 옛날 구루무 장사라고 한번 혹시 들어봤어요? 구루마는 뭐 들어봤는데. 구루무 장사. 예, 화장품이라는 거 유통이거든요. 옛날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그 화장품 파는 그분들이 이렇게 크림, 그걸 구루무라고 그럽니다. 예, 그걸 가지고 집마다 방문 판매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국 화장품 회사들이 거의 다 방문 판매원을 굉장히 많이 쓴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중국 가구마다 돌아다니고 중국산 화장품을 구매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옛날 했던 방식을 이제 중국도 하고 있군요. 자기들이 만든 거 자기들이 쓰고 있다는 거죠. 화장품이라는 게 뭐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아주 특별한 거 빼놓고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대요. 그래서 이런 식처럼 정말 우리가 이름, 상품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 외에는 브랜드가 있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 외에는 중국이 자기들을 써버리기 때문에 갈수록 우리 중국으로 수출, 영향력은 좀 축소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근데 우리나라가 또 브랜드가 좀 있는 것들이 몇 개, 한 2개 정도 있긴 하잖아요. 예, 있죠. 거기는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어렵다는 겁니다. 아주 고급 브랜드는 좀 상하는데 중간 브랜드는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 자기들이 써버린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일본은요? 일본은 지금도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일본 GDP가요, 실질 GDP나 명목 GDP가 코로나 직전 수준보다 아직도 낮아요. 예, 그리고 일본 명목 GDP 보니까 지난 25년 동안 거의 정체 상태거든요. 일본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예, 일본은 뭐 아주 잘하면 2% 성장이고요. 뭐 0에서 1% 성장. 예, 계속 그렇게 갈 수가 있다. 예, 그런데 아까 저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면은 엔화도 강세예요. 올 연말에 뭐 125엔, 내년 가면은 115엔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132엔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거는 일본 경제가 좋아서기보다는 미국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미국 대외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다른 통화 가치는 다 오를 거라는 겁니다. 그 엔화도 일본 경제는 별로 안 좋지만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엔화 가치가 오른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에서 최근에 그 중앙은행 총재가 바뀌면서 좀 고민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최근 보니까 일본 소비자 물가도 4% 가깝게 올라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일본도 물가 안정을 그동안 그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돈만 풀었는데 물가가 4% 가까이 올라버리니까 일본도 고민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일본 중앙이 우선은 엔 강세를 유도해가지고 수입 물가를 싸게 해가지고 물가 안정을 도모한 것 같고요. 이건도 안 잡히면은 일본도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뭐 기준금리는 하나도 마이너스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 그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그래가지고 국채 10년 수익률을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0%가 기준이었는데 상한선 플러스 마이너스 0.25를 했다가 최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0.5%포인트까지 올랐거든요. 일본 10년 국채 0.5%까지 가는 건 허용해 준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물가가 뭐 안 잡히면은 아마 일본도 그거를 뭐 0.75, 1%까지 계속 확대하면서 서서히 조금씩 긴축 정책 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한국은요? 우리 경제는 구조적인 거하고 사이클 두 개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구조적인 우리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고 있어요. 우리 잠재 성장이 2%에서 지금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입니다. 잠재 성장을 구성하는 노동 감소하고 있죠. 기업들이 투자 별로 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생산성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잠재 성장 2%, 1.9% 가는 과정이다. 예,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졌다, 나빴다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작년 10월이 경기가 정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 수축 국면 지금 초기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 예, 그 다음에 단기 사이클상 이런 거로 봐도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식은 항상 너무 선행하기 때문에 현재 경제 지표를 봐가지고는 주식시장에서 돈 못 번다. 미래를 나타내는 지표를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사실 신흥국 위기설은 굉장히 많이 들렸잖아요. 근데 세계 경제가 뭐 심각한 상황 정도까지 가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들도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위험하지만 대형 은행은 괜찮은 것처럼 중소은행이 아무리 어느 정도 위험해져도 사실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것과 약간 비슷한 걸까요? 그 신흥국 위기가 많이 나돌았던 거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달러가 강세되고 신흥국에서 돈이 다시 미국으로 다 한류할 것이다. 그렇죠. 예, 그게 위기의 진원지였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에서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달러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신흥국 위기설은 많이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 투자할 때 현재 또 굉장히 싸 보여서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도 되는 섹터는 어떤 쪽이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은? 근데 제가 전에 그 조선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다 오르는데 조선주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또 제가 뭐 작년에 그 울산 가서 강의를 여러 번 해보면서 그쪽 관련자들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뭐 2025년, 2027년까지 수주 다 받아놨다. 그런데 지금 이익을 엄청 내년부터 날 거라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혼란에 빠졌죠. 이 사람들이 저한테 거짓말하고 있는가, 주식시장을 보면요. 네, 그런데 뭐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이익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실 조선업종이 수주를 많이 받았는데 일할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조선 인력이 얼마 전에 한 신문 보니까 12,000명이 부족하대요. 2,000명은 베트남에서 수입하더라고요. 그 정도 지금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뭐 조선주 저평가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일부 좀 사셔도 되겠지만 차라리 그것보다는 삼성전자 주식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더 저평가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뭐 이게 최악이거든요. 그럼 혹시나 지금 좀 꼭 팔아야 되는 섹터는 좀 안 좋게 보시는 쪽은 어디 쪽일까요? 다 뭐 고평가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코스피가 제가 뭐 명목 GDP, 일평균 수출 유동성에 비교하면 한 20% 안팎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네. 다른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2차 전지 올해 이것만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이게 과연 고평가된 것인가? 미래 이익 몇 년치를 앞당긴 건가? 이거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 좀 고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이니까 1분기 실적도 이제 곧 있으면 점차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한국 기업도 이제 1분기 실적. 1분기 실적 다 안 좋죠. 뭐 삼성전자 지금 발표가 됐고요. 네. 뭐 LG전자는 삼성전자보다 더 낮게 발표가 됐는데 1분기 실적은 작년 1분기보다 전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경제가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했고 아마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할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놀라운 데이터 중에 하나는요. 네. 한국은행에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네. 이게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나쁘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 예, 그리고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최근에 더 나쁘다고 대답하고 있거든요.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그만큼 우리 대기업, 수출기업 네. 심리가 그렇게 악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이런 걸 보면은 뭐 1분기 기업이 2분기까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으면 주가는 이걸 다 미리서 반영해버렸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뭐죠 52,000원까지 떨어진 날, 52,000원 떨어지기 전날요.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한 날이었어요. 작년 4분기 실적도 뭐 33분기 만에 최저치다. 네네. 그런데 주가는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뭐 6천억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보다 97%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도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현재보다는 미래의 이익을 선반영한다. 이런 의미에서 뭐 1분기 기업 실적 보지 마시고요. 2분기 기업 실적 뭐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조금 주가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뭐 과연 올거 4분기 내년 가서 기업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가. 지금 그런 걸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부동산 바닥, 뭐 반등 기사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놓치면 바닥을 놓치는 게 아닌가,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던데 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거래량도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부동산이 우리 가계자산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주식은 한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저도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네. 76%나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는데, 저는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인 반등이다. 그래서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네.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마지막 정상은 굉장히 가팔라요. 네네. 최근 거 2년 동안 정말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가파르게 오른 거는 지금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파르게 오른 거 떨어지고 약간 반등하는데 저는 우리가 하산하다 보면은 계속 내려올 때도 작은 언덕들이 있거든요. 이번 반등이 그 언덕 정도일 것이다. 아직은 하락 추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금리가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반기 또 금리 떨어진다고 보시는. 저는 금리 떨어진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값을 결정하는 게 초기에는 금리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집값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게 경기예요. 경기는 이제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금리가 오르니까 집값 떨어진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집값 오른다. 이런 일방적인 사고는 조금 저는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집값을 결정하는 게 금리도 있지만 경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뭐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도 오르죠. 근데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떨어지면 주가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이다. 물론 그 심리는 개선됐어요. 그 한국은행에서 가계 소비자 심리지수 작성할 때 부동산 심리도 물어보거든요. 작년 11월 달에 61이었어요. 61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100 기준으로요. 100이 넘으면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는 거고 100이 하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작년 11월에 61이었으니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근데 올 3월 보니까 80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많이 올라왔죠.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특히 한국은행에서 뭐 부동산 심리지수 발표할 때요. 네. 여자하고 남자하고 구별해서 발표를 해요. 아, 진짜요? 예. 왜요? 대상자가 여자도 조사하고 남자도 조사하고 네. 그런데 보니까 여자 지수가 항상 조금 더 높더라고요. 네네. 제가 상관관계수를 구해보니까 여자 지수가 예, 실제 부동산 가격하고 상관계수가 남자보다도 높아요. 그 집은 가정에서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결과도 나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데 예, 제가 상관계수를 한번 구해보니까 이 여자 심리지수, 예, 부동산 심리지수 한군에서 발표한 게 실제 집값에 달하는 한 15개월 정도 선행을 하더라고요. 뭐 작년 11월이 저점이었으니까 그 선행성이 유지된다고 보면은 뭐 내년 1, 4분기 가야지 바닥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뭐 저점은 아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어쨌든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게 건설회사 파산을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까요? 파산 일으킬 수가 있죠. 지금 우리 미분양 가구가 2월 말 현재 7만 5천 가구거든요. 7만 5천. 네, 그런데 아마 건설회사들이 신고 안 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네네. 건설회사 왜 신고를 안 하냐면은 자기 건설회사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면은 사람들이 더 싸게 사가려고 안 사갈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숨긴대요. 네, 그래서 정부가 그 악성 미분양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악성 미분양이라는 게 뭐냐면은 준공을 했는데 안 팔린 거예요. 그게 정부 통계가 8,500가구인데 예, 그런데 한 부동산 사이트 그런 걸 조사한 회사에서 분석해 보니까 그게 거의 17,500가구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동산 회사들이 건설을 신고 안 한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뭐 정부에서도 국토부 장관이 10만 가구도 갈 수 있다. 예, 그때까지는 안 사주겠다. 그러니까 2009년 6월에요. 우리 미분양 주택이 16만 5천 가구까지 갔었어요. 네. 지금 뭐 7만 5천 가구니까 공식적인 통계니까. 네. 뭐 그때보다는 훨씬 낫죠. 그때는 일부가 정부가 미분양 집을 사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사겠다, 아직은. 네. 그래서 일부 건설회사들 저는 어려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분양 수치는 언제부터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되나요? 정확한 기준은 없는데 아마 10만 가구가 넘어서면은 네. 정부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네. 10만 가구 갈 때까지는 좀 지켜보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제 내년 1분기까지 그럼 집값은 좀 하락 추세일 것이라고 보신다고 보면 될까요? 뭐 지금 한국은행 부동산 소비 심리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요. 뭐 저는 뭐 다른 통계 보면은 그것보다도 조금 더 오래 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물론 부동산이라는 게 뭐 차별화가 심화되죠. 네, 그런데 최근에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보니까요. 네네. 작년 6월부터 KB국민은행 기준이거든요. 네. 이게 한국부동산원도 조사하고 KB국민은행도 조사하는데, 저는 KB국민은행이 1986년부터 데이터를 발표하기 때문에 네. KB국민은행 걸 장기 시리즈 분석이라니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작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보니까 전국 아파트가 8.2% 떨어졌는데요. 서울은 8%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서울에서도 노원구가 11.4%, 도봉구가 11.2%, 강남 5.6, 서초 4.2% 떨어졌는데요. 근데 용산은 1.8%밖에 안 떨어졌어요. 용산이 최상급지인가요? 그 대통령실도 그래가지고 그런지 용산이 정말 안 떨어졌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용산까지 떨어져야지 부동산 가격이 네네. 저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 지금 너무 비쌉니다. 네. 예. 그럼 말씀하신 이제 어쨌든 서울에서 상급지라고 하면 모두가 아시는 강남구, 그다음에 서초구, 예. 그다음에 또 용산구도 있는데 여기 집값도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입장이겠네요. 그렇죠. 이것들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비싸다는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소위 소득 대비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 PIR이라고 네. 그러는데요. 이게 2021년 말에 1900까지 서울 중간가구 소득을 가진 사람이 중간집을 사기 위해서는 19년 하나도 안 쓰고 저축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 10월 통계 보니까 17.6배로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요. 이게 장기 평균이 한 12배 정도 되거든요. 예, 이거는 서울 평균이 그렇고요. 네. 뭐 강남, 서초, 이거 지역별로는 구별로는 안 나오는데 네.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더 높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떨어져야지 저는 집값이 바닥에 왔다. 그리고 정부도 지금 대부분의 지역은 다 규제 지역에 세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용산, 강남, 서초 네. 뭐 이런 것들은 규제 안 해. 계속 규제하고 있죠.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이런 것까지 해제할 때가 집값이 바닥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게 그러면 정부 정책 이제 규제 완화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최악의 상황에 정부는 또 그런 것도 외에 또 어떤 규제 완화 정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 네. 규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SR이라고 있어요. 그냥 소득 대비 대출 얼마나 해줄 네. 것인가. 이게 지금 40%로 막아놨거든요. 네. 그런데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뭐 건설회사를 파산하고, 그 다음에 일부 저축은행들, 그 다음에 그 새마을 금고들, 뭐 이쪽 많이 투자하는 회사들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파산할 정도 되면은 네. 저는 이것마저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서 지금 40% 이걸 대출해주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올릴 상황이 가야지 네. 저는 집값이 바닥이 아닌가. 근데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다려도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기다리면 되는 것 같고 조급해 하실 필요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뭐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제 제자들도 뭐 결혼하고 줄에 살라고 그러고요. 집 언제 사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네. 요즘 또 사실- 이제 날씨가 좋아져서 결혼 많이 하잖아요. 예. 점차. 요새 계속 주마다 결혼식 다니러 저도 바쁜데요. 교수님 집은 언제 사야 될까요? 여윳돈 있으면 집이라는 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사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 당신네들 소득으로 그 돈을 마련하려면 너무 크지 않느냐. 그 금융에서 돈을 많이 빌려야 되지 않느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식으로 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1주택자분들은 지금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1주택자는 버텨야 되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럼 다주택자분들은 좀 언제쯤 결국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도 다주택자분들의 규제 완화해줘서 집을 좀 사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거기에 규제 많이 완화해버렸죠. 네. 예. 근데 이미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요새 뭐 제가 받으려면 거래가 안 될 거예요. 뭐 아주 싸게 내놔야지 아마 팔릴 겁니다. 네. 예. 근데 물론 저는 늙어 부동산이라는 건 첫째, 둘째, 셋째도 위치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위치가 좋은 데는 그쵸. 좀 올라가겠죠. 예, 그런데 저는 평균적으로는 우리 집이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사는 데다. 예, 그동안 뭐 인구 고령화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집값을 떠받드는 게 우리 소득이 증가했고 가구 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 2% 이하로 떨어지면서 소득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통계청 추계에 따르니까 2029년이 가구수 정점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줄어든다는 거죠. 몇 년 안 남았어요. 네. 그 사이에 한 번은 더 올 수가 있는데 집이라는 거는 아주 멀리 내다보고 집을 사야 되죠. 예. 방금 전에 용산구 얘기해 주셔서 우리 대표적으로 어쨌든 서울의 상급지로 불리는 키워드 두 가지가 강남 3구 그다음에 마용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포, 용산구, 성동구인데 그 중에서 용산구를 많은 분들이 이제 최상급지로 봐주시고 하는데 예. 그럼 용산구는 앞으로 이제 강남 3구도 다 넘어설 수도 있는 뭔가 요즘에 집값 하락세를 버티는 거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사람들이 용산으로 몰리면은 뭐 강남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만큼 좀 몰릴 것인가? 네. 이거는 뭐 다양한 뭐 정치, 문화, 사회 네. 이런 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요. 특히 집값은 교육 요인도 많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용산에 그만큼 교육 시설이 있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용산에는 학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근데 하여튼 이번에 제일 더 떨어진 것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됐고 풍수지리설 용산 좋다 네. 이런 뭐 심리적 요인도 작용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용산이 제일 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런 것마저 무너져야지 네. 집값이 바닥이라는 겁니다. 교수님 어쨌든 그러면 향후 1년 짧게는 길게는 뭐 몇 년 정도 더 하락세 보시지만 지금의 하락세의 방향이 작년만큼 급격하다고 또 보시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올라간 부분에서는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네. 아까 산 그 정상 네. 아주 가파른 데는 가파르게 올랐다 가파르게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계속 안만하게 떨어지는 국면이 오랫동안 그런 국면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완만하게 떨어진다면 혹시나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시 한번 또 큰 폭락이 올 수도 있을까요? 금융 시스템 위기 정도 봐야 되죠. 은행들의. 네, 은행들의 네. 아마 일부가 저축은행 파산되고, 그 다음에 뭐 새마을금고 파산되고, 일부 증권회사 파산되고, 네. 큰 은행은 파산 안 할 텐데요. 뭐 그런 일이 여기저기서 벌어지면은 네. 뭐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 초반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한 15% 정도 떨어졌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핵심 지역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어떤 큰 기금 자문위원을 하는데요. 네. 거기가 기금이 커져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뽑고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데요. 네. 예, 그래서 그 근처 강남 일대 사무실을 찾아보니까 공실 사무실이 없더라는 겁니다. 예, 그만큼 아직도 강남은 사무용 부동산 뭐 괜찮다는 겁니다. 물론 그 주변으로 가면은 또 다르겠죠. 또 다르겠지만은 아직까지 강남은 그렇다는 거 보니까 우리는 미국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그 일반 주택 시장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미국 주택 시장이 우리하고 똑같이 작년 6월을 고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그 전국 그 아파트 가격이 작년 6월 고점에 비해서 지수가 8.2%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만은 미국은 그 1월까지밖에 통계가 발표 안 됐는데 고점에서 4.5%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 이제 미국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국 부동산에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위험한 주택이나 투자는 좀 어떤 게 있는지 한 번만 정리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정말 그 차별하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금융회사 다녔고 주택 뭐 부동산에서는 지금까지 돈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물론 그 제가 살고 있는 집값도 오르기는 올랐는데요. 예, 그런데 뭐 제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핵심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저희 부부같이 공기 좋은데 그 주변으로 사는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거의 안 올랐거든요. 뭐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에 들어섰다고 그랬지만 저성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차별화예요. 앞으로 차별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 지역은 이번에 떨어지고 다시 많이 오를 수가 있던데요. 네, 그런데 핵심 지역이 아닌 거는 인구 감소, 가구수 감소 이런 거 하면서 참 오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제 지난 상승장처럼 큰 상승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핵심을 들어가는 게 그래도 제일 안전한 그렇습니다. 선택이 그런데 핵심은 지금 또 비싸죠. 근데 그 핵심이 그럼 떨어졌을 때 좀 잘 노려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또 이번에 경기 순환 알고 갑시다라는 책 내셨는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어떤 걸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금융회사 하면서 정말 많은 부자들을 만났는데요. 부자들 공통적인 특징이 시대에 당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대에 당하면은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거꾸로 시대의 흐름을 알면 큰 부를 축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그 삼성전자 주가예요. 삼성전자가 2021년 상반기에 9만 원 갔을 때 10만 전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경기 선행 지수는 2020년 6월을 정점으로 꺾이고 있었어요. 거시경제 흐름을 알면 삼성전자를 9만 원대 사는 게 아니라 6만 원대에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거시경제의 흐름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경기 국면을 뭐로 판단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경기 국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하고요. 경기 국면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지표, 어떤 경제 지표를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뭐 사실 경기 통계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가능한 한번 쉽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이 책을 쓴 거고요. 한 3년 전인가요? 또 금리 환율 알고 갑시다. 금리 환율 알고 갑시다. 그것도 금리 환율에 대해서 쉽게 한번 써봤어요. 그동안 책을 제가 굉장히 여러 권 냈는데요. 시황을 다루는 책은 3개월 팔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기본을 다룬 책을 썼더니 예를 들어서 경제지표 총독법, 금리 환율 알고 갑시다. 이런 경제 기본을 다루는 책은 꾸준한 수요가 있더라고요. 한 번에 많이는 안 팔리는데요. 계속 꾸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작년같이 사실 매크로가 휩쓰고 간 장에서는 매크로 관련된 뉴스도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자기가 그 매크로의 경제 지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듣는 것보다는 한번 제대로 정립하고 듣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주식을 사더라도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아야지 좀 더 싸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 교수님은 책 인쇄 대부분을 또 기부하고 계시지 않나요? 예, 거의 다 기부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세금은 좀 대기해서 조금 4월, 5월, 세금은 빼야죠. 5월 되면은 또 세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책이 팔려가지고요. 예, 그래서 세금은 좀 빼놓고 전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늘 헷갈리는 이제 매크로 정보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시면 이 책 보시면 큰 도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아까 전부터 이제 삼성전자 굉장히 지금 좋게 보신다 하셨는데 저 교수님 말 믿고 삼성전자 한 1,000만만 사도 되는 건가요? 아마 아까 6월, 8월에는 주가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6월, 8월 사이에 지금 안 사셨다면은 네. 한 번 더 사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이제 시청자분들 한 종잣돈 5천만 원 있는 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 한 2,500에 와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은 네. 뭐 제가 주가가 여기서 한 2,600 뭐 근처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뭐 주가가 2,600도 넘으면은요 굉장히 그 좋은 전망들이 많이 나올 텐데. 나오겠죠. 이제 또 예. 올라갔으니까. 예, 예, 그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네. 예, 저는 뭐 6월, 8월 사이에 예, 특히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8월이 저점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 한 달 뒤로 갈 수도 있고 앞당겨 줄 수가 있는데요. 뭐 8월 그 휴가 갔다 오셔가지고 네. 예, 그때 그 주식을 뭐 5천만 원 가지고 계시면은 네. 한 3천만 원 이상 네. 뭐 삼성전자든 우량주 사시고요. 그때 그 2차 전지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떨어지리라 보고 있는데요. 예, 그때 그 2차 전지도 좀 나눠서 사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자기 돈을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채권이 최고다. 예, 그래서 한 20% 정도는 채권 사놓으시고 뭐 2, 3년 기다리시면은 뭐 안정적으로 상당한 수익이 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1분기는 2차 전지로 완전 가득했잖아요. 네. 올해 하반기도 2차 전지라는 키워드는 계속 할까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미국 이야기했습니다만은 2032년에 네. 지금 전기차 연간 판매 6% 정도 되는데 67% 팔라는 거 아닙니까? 미국 정부가 자동차 회사들한테. 그러니까 2032년까지도 계속 전기차는 시장에 관심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기차보다도 셀이나 그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내연기관차 만들려면 수백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부품이 훨씬 더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전기차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플도 만들 수 있고 우리 저 LG전자도 맘만 먹으면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LG전자가 전장사업 뭐 그쪽에는 주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앞으로 전기 자율주행차로 갈 텐데요. 그러면은 전장을 제일 더 잘하는 회사들이 자동차도 저는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핵심 배터리. 예.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자동차 회사보다는 셀을 만드는 회사나 그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 이런 것들이 더 저 시장에 관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지난 한 1월쯤에 또 뵙고 이번에 4월에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뵙고 있는데 다음에 뵈려면 아마 한 또 7월, 6월 말씀될 것 같은데요. 그 사이 동안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 뭐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싸졌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제가 주식 비중을 늘리는 시기다. 그래서 저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강조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일 들어 로버트 실러 교수가 쓰는 용어거든요.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명목 GDP로 평가하면 아직도 주가가 20% 정도 저평가됐거든요. 시간이 가면은 주가가 3천 넘는다는 겁니다. 코스피가. 예, 그런 시기를 좀 대비하고 우리가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아주 그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올 1월에 그 2180까지 떨어졌습니다만은 예, 그때 못 사신 분들은 아마 8월 전후에 주식을 조금 더 싸게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지금은 좀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과는 또 3개월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김영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